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 그곳에서 믿기 힘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80세의 재벌 회장 박노준, 신부는 23살의 젊은 여성 서지은이었죠. 하객석 곳곳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빛들은 의심과 경멸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몰래 찍어댔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부케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하객석 맨 뒤쪽, 차디찬 표정으로 앉아있는 중년 남자를 향해서요. 박도윤, 박노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여자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노인과 결혼한 23살 여자라니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제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이유가요. 결혼식장 샹들리에 아래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노준 회장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 집안에 대한 복수가.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고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들어 다시 한번 박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시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대기실에서 박도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들어선 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있었어요. 당신 대체 뭐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회장님께서 저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80살 노인이 23 여자를 원한다고?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공포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 집안을 뒤흔들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박도윤 씨, 전 이제 당신 새엄마예요. 예의를 지켜주시겠어요?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를 지나쳐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방 속 낡은 다이어리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신문기사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래진 글씨들.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무혐의 처분.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 집안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요. 결혼식 피로연은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흘러넘쳤고 유명 성악가가 축가를 불렀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언니, 이제 시작이야. 당신을 위한 복수가. 제 이야기는 사실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의 불평을 듣고 밤에는 원룸에 돌아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대학을 안 가냐고요. 23이면 졸업할 나이인데 왜 카페에서 알바만 하냐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겐 대학 갈 돈도 그럴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던 참이었죠. 그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가 급정거해 있었고 운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저는 노인에게 달려가 허리를 짚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차에 치인 건 아니고 넘어진 것 같았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는 고마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맙소. 젊은 친구.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노인,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노준종합건설 회장. 그리고 20년 전 제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건과 연결된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곧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 동안 노인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 젊은 친구가 도와줬어. 비서는 저를 힐끗 보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보답, 그럼 받아줘야죠. 당신들이 빼앗아간 것들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병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노인이 불렀습니다. 잠깐, 젊은 친구. 저는 돌아섰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나?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서지은. 좋은 이름이군. 나는 박노준이라고 하네.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감정을 그는 알지 못했죠.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에 대한 희열을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은 씨 맞으십니까? 저는 노준종합건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차려입고 갔어요. 깨끗하게 다림질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요. 노준 회장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개인 룸에서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서 오시게. 앉으시지. 식사는 정갈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각종 나물들. 저는 조심스럽게 먹으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지은 씨, 혹시 시간이 되면 내 개인 간병인으로 일할 생각 없나?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간병인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경험은 중요치 않네. 마음씨가 중요하지. 자네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낯선 노인을 도와줬어. 그런 사람이 필요해.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이 집안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언니를 위한 복수를,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노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노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정원에는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집 안은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야. 언니를 죽인 진짜 이유가. 제가 박노준의 집에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완벽한 간병인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장님의 약을 챙기고 건강식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산책을 함께 나가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죠. 회장님은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주무시는 동안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류들, 신문 스크랩, 일기장들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진실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서재 구석 캐비닛 맨 밑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 있었어요. 조금만 힘을 주니 툭 하고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23년 전 2005년 8월 15일자 기사. 강북구 미아동에서 중학생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신원 확인 중.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언니 사건 초기 기사였어요. 아직 가해자가 밝혀지기 전의 기사.
그 아래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박도윤으로 밝혀져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저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언니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서진화. 당시 15살이었던 제 언니.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 손편지가 있었어요.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 보낸 사람은 박노준 자신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죠. 아마 쓰고 보내지 못한 편지인 것 같았어요.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아들이 아니었다. 나였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아들은 아무 죄도 없다.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었지만 양심은 속일 수 없었다. 서진아라는 어린 학생을 죽인 건 바로 나, 박노준이다.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박도윤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언니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노인, 박노준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박노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밤에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는 얼른 편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제 손에 들린 편지를 향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나? 저는 일어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전 서진아의 동생입니다. 서지은이요.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진아의 동생이라고? 네. 23년 전 회장님이 차로 치어 죽인 그 중학생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회장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날이 온 거구나. 저는 편지를 꽉 쥐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제 언니를 죽이고도 도망쳤습니까? 왜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언니의 웃는 얼굴, 함께 놀던 추억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언니의 차가운 얼굴. 아버지는 언니가 죽은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다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죠. 저는 10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른들이 증거가 부족하다, 목격자가 없다며 사건을 덮는 모습을, 박도윤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모습을.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범인이 지금 제 앞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와 박노준 회장 사이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랍게도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제가 떠날 줄 알았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전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요. 그리고 회장님이 평생 짊어진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회장님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드디어 내려놓게 된 것처럼요. 저는 더욱 완벽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회장님이 좋아하는 흑미죽을 끓였어요. 산책할 때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죠. 회장님은 점점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나는 평생 겁쟁이로 살았네. 그날 사고를 낸 건 정말 나였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 하지만 사고가 나자 겁이 났네. 감옥에 갈까봐, 회사가 망할까봐. 그래서 옆자리에 있던 아들에게 운전대를 잡으라고 했어. 경찰이 올 때까지 도윤이를 운전석에 앉혔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럼 박도윤 씨는 아무 죄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네.
도윤이는 그저 아버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그 뒤로 나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 경찰을 매수하고 증거를 없애고 목격자들 입을 막았어. 그렇게 사건은 묻혔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제 언니는 15살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죽는 순간 우리 가족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어요. 전 혼자 남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요. 회장님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가 됩니까? 23년이 지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 언니가 돌아옵니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노인과 결혼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게 언니를 위한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와 결혼해주세요. 회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80살 노인이고 자네는 20살 아가씨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원이 되어 회장님 곁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어차피 나한테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 마지막 날들을 자네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박도윤에게는 말이죠. 결혼 발표가 나간 다음 날 박도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뭐라고 결혼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요. 도윤아,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80살에 23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되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도윤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목적이 뭐야? 재산, 아니면 다른 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와 회장님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전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거라. 너보다 이 여자가 더 내 곁을 지켜줬어.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두고 보자.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에요. 무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가 잘못된 거였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는 걱정했어요. 건강이 안 좋다고, 큰 행사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집했죠. 내 마지막 결혼일세, 제대로 치러야지.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일상적인 사진들. 언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언니의 밝은 웃음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으로 눈의 붓기를 감췄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붉었어요. 웨딩드레스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흰색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건 축하받을 결혼이 아니니까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부끄러울 건 없었으니까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박도윤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쥔 채로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동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성북동 저택에서 살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부부 같았죠. 하지만 그 석 달 동안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다른 감정들이 생겨났어요. 회장님을 보살피면서 그의 외로움을 보면서 그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결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요. 미안해, 미안해, 서진아, 미안해.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는 제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80살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이상했습니다. 아침 식사 도중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요? 저는 놀라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은이요. 지은. 지은이가 누구요? 병원에 급히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 각오하셔야 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복수하려고 들어온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회장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회장님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어요. 하지만 유독 한 가지는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바로 23년 전 그 사고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서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은 씨, 이걸 보게. 그건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경찰 조서, 병원 기록, 합의서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쓴 일기장도 있었어요.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자네에게 모든 걸 주고 싶네. 이걸로 진실을 밝혀주게. 내가 서진아를 죽인 범인이라고 세상에 알려주게.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의 고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는 것, 도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 돈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것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왜 진작 이러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겁쟁이였기 때문이지. 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자네가 서진아의 동생이란 걸 알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지은 씨, 부탁일세. 내가 죽거든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주게. 도윤이의 누명을 벗겨주고 서진아 양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히고 언니의 원한을 풀어주려고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회장님은 죄인이었습니다. 제 언니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언니의 죽음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어요. 저는 밤낮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옆에서 책을 읽어드렸죠. 어느 날 밤 회장님이 깨어나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네, 여기 있어요. 고맙네.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했고 차가웠어요. 회장님,
말씀 아끼세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지은 씨, 내가 자네 언니를 죽인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하지만 자네를 만나서 행복했네. 마지막 3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미워만 할 순 없었어요. 지은 씨,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네. 도윤이를 용서해주게.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모든 건 내 탓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박도윤 씨에게도 사과할 거예요. 회장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회장님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서진아 양,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어요.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회장님의 유언대로 작은 규모로 진행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 몇 명과 친척들, 그리고 박도윤. 장례식장에서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 씨, 죄송합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요? 23년 전 그 사고, 진짜 범인은 회장님이었어요. 당신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미워했어요. 당신이 제 언니를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 점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버지가 범인이라니. 저는 회장님이 남긴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의 고백, 당시 기록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23년 동안 나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였다니.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회장님의 비겁함이 당신과 제 가족 모두를 망쳤죠.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같은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한 명은 죄 없이 살인자로 낙인 찍혔고, 한 명은 가족을 잃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저를 향했습니다. 23년 전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서진아양 교통사고 사망사건. 진짜 범인은 박도윤 씨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박노준 회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남긴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고백 편지, 일기장, 당시 조작된 증거들 모든 걸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박노준 회장은 평생 이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진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서진아의 동생 서지은입니다. 23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살아왔어요. 지금도 회장을 미워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움과 용서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은 사람이기도 했죠.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혼자 한강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 진실을 밝혔어. 그리고 깨달았어.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언니를 되살릴 수도, 우리 가족을 되돌릴 수도 없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뒤, 박도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서지은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이 아닌 다른 걸 위해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벽에 붙어 있던 모든 자료들을 떼어냈습니다. 신문 기사, 사진들, 메모들. 23년간 모아온 모든 것들을요. 그걸 상자에 담아 정리했어요. 잊을 순 없지만 이제는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서랍 속에서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얇은 봉투 안에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은 씨,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마지막 축복이었네. 죄인인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네. 아니, 용서는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가 내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난 평화로웠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게. 그게 서진어 양도 원하는 일일 거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과 사랑, 복수와 용서, 분노와 연민.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나도 이제 좀 쉴게.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사는 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서지은이 되어야 했죠. 사랑은 때로 복수보다 깊고 용서는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80세 노인과의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배움이 제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줬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금기된 사랑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복수와 진실, 그리고 결국 용서가 숨어 있던 이야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파렴치한 여자로? 아니면 복수를 포기한 용감한 여자로?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